여기 아이를 제발 지켜주세요. 그 사람이 찾으면 안 돼요.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젊은 여성의 간절한 마지막 말은 차가운 비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서울의 혹독한 가을이었습니다. 빗방울이 강남의 번화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준수는 손에 젖은 우산을 들고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에게 맡긴 갓난아기가 뒷좌석에서 약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로 수십 년을 보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젊은 여자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김준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김준수는 택시의 룸미러를 통해 갓난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공기 중에 올라와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이구,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분 전 그는 한적한 골목에서 비에 젖은 젊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가 숨이 턱 막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절 쫓고 있어요. 제발 아기만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준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눈에 담긴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받아들었고 그 순간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아기의 이마에 키스하고 달아났습니다.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가 찾으면 안 돼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영화 속 장면도 아니고 준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단조로움과 고독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은 찾아오지 않고 하루하루는 그저 길고 고요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아기 하나가 그의 삶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기의 울음이 커졌습니다. 배고픔일까? 아니면 불편함? 준수는 당황했습니다. 아기를 달래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가 다급히 말했지만 아기의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일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준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이 아기를 좀 봐주세요. 길에서. 그러니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복잡해질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살펴보더니 곧바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신속하게 아기를 진찰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로 보입니다. 탯줄 자국도 아직 선명하고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체온이 좀 낮네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보는 동안 한 경찰관이 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경찰관은 공책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 중이었는데 한 여자가 아기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은 자세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기 유기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만 쫓기는 상황은 조금 특이하네요. 지금 CCTV를 확인하고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골목으로 뛰어들었는데 금방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어쩐지 그는 여자가 잡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공포는 진짜였고 꼭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아기에 대해 무엇을 더 알고 계신가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준수는 주머니에서 여자가 몰래 넣어둔 쪽지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이라. 그때 병원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쫓던 사람일까요? 무의식적으로 준수는 아기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보호 본능이 그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기, 준수는 경찰관의 소매를 살짝 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 뭔가 수상해 보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 사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기는 깨끗이 씻겨 있었고 따뜻한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아동보호센터로 이관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동보호센터요? 준수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차가운 기관에서 이 작은 생명이 어떻게 지낼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기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구대로 좀 오시겠습니까? 준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눈이 살짝 열리더니 마치 그를 인식한 듯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준수의 마음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잠시만요. 준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기를 돌볼 수 있을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경찰관과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가 있고, 알아요. 하지만, 준수는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기 어머니가 이걸 남겼어요.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가 찾으면 안 됩니다. 제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는 지금 위험한 것 같아요. 경찰관은 쪽지를 검토한 뒤 동료와 소곤거렸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할아버지, 함께 가시죠. 지구대에서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준수의 신원, 직업, 생활 환경 등이 꼼꼼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택시 기사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전과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70세 노인이 갑자기 낯선 아기를 맞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준수 씨 담당 경찰관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일시적 응급 위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기 어머니를 찾는 수사는 계속될 거고 정기적인 사회복지사 방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조용하고 단조로웠던 일상에 갓난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그 작은 눈이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을 떠올리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수의 작은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갑자기 기저귀, 분유, 작은 옷가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인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지만 준수는 이미 새벽부터 일어나 추가 물품을 사러 다녀왔습니다. 이 녀석 밤새 2번이나 깨는구나. 준수는 피곤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작은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분주했고 자동차들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세계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임시로 아기 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준수는 여러 이름을 생각해 보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민우. 그래, 민우라고 부르자. 우리 마누라가 항상 좋아했던 이름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인 박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수님. 오늘 첫 방문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준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아기가 밤에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영은 따뜻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준비하셨네요. 아기 침대도 있고. 네,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요즘은 정보가 많더라고요. 준수가 약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아기가 자는 요람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귀여운 아기네요. 이름은 지으셨나요? 민우라고 부르려고요. 제 아내가 좋아했던 이름이에요. 준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그럼 일단 민우로 부르면서 서류 작업을 진행할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아기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할까요? 아기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그 쫓아오던 사람이 누군지. 지영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검은 차가 골목을 서성이는 장면이 발견됐거든요. 아마도 아기와 어머니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더 조심해야겠네요. 지영이 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에서 수시로 순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준수는 민우를 안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가끔 작은 손을 들어 햇빛을 잡으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준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우리 민우야, 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할아버지가 잘 지켜줄게. 그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준수는 공원 건너편에 서 있는 검은 옷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민우를 더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준수는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민우를 더 단단히 품에 안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는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준수는 어린 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그저 맑은 눈으로 준수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는 경찰에 전화하여 자신의 의심을 전했습니다. 곧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문을 잠그시고 낯선 사람은 절대 들이지 마세요. 그날 밤 준수는 민우의 요람을 자신의 침대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민우를 확인했습니다. 새벽녘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누군가가 건물 입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제 아파트 앞에 있어요. 어제 봤던 그 사람 같아요. 곧 출동하겠습니다. 문을 잠그고 기다리세요. 경찰이 답했습니다. 불안한 몇 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민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쉿, 쉿, 괜찮아. 그는 민우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는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거리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경찰관이 건물 주변을 살핀 후 말했습니다. 혹시 차량 번호를 보셨나요?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 있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잠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요. 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인 이 아파트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박지영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네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바로 갈게요.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알아볼게요. 2시간 후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살펴본 후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남해에 있는 보호시설을 알아봤어요. 그곳은 안전하고 조용해요. 당분간 그곳에 머무르는 건 어떨까요? 남해요? 준수는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야 할까요? 지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꽤 심각해 보여요. 아기 어머니도 아직 찾지 못했고 누군가 계속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민우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그가 수십 년간 택시를 몰며 지나다녔던 길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우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알겠어요. 준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언제 떠나면 될까요? 내일이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날 밤 준수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택시 기사였습니다.
이제 그는 낯선 아기의 보호자가 되어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민우야. 그가 잠든 아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이튿날 아침 준수는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70년 인생 동안 모은 물건이 많았지만 그는 꼭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몇 가지 물건, 그리고 민우를 위한 옷과 용품들. 택시 열쇠는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그였기에 회사는 기꺼이 휴직을 허락했습니다. 오전 10시 지영이 차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모든 준비됐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아기 캐리어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마지막으로 한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엔 20년간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홀로 보낸 적막한 밤들, 그리고 민우가 들어온 짧지만 강렬했던 며칠. 이제 갈까요? 지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준수는 검은 차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이 점차 사라지고 푸른 들판과 산들이 창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준수는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남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에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아이 키우기 좋아요.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바다를 본 건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아내와 함께였을 때. 이제 민우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6시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공기 중에 가득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지영이 차를 한 언덕 위에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중심에 깔끔한 2층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다의 집이에요. 아동보호시설인데 몇몇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준수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하지만 민우를 위해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면요. 그들이 건물로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수 씨와 민우 군이죠? 저는 이곳의 원장 박미숙입니다. 준수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은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귀여운 아기네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2층에 따로 방을 마련해 두었어요. 민우와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수는 시설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식당, 그리고 놀이방이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따뜻한 미소로 준수와 민우를 환영했습니다. 2층의 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수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살게 될 거야, 민우야.
어때? 민우는 작은 손을 휘저으며 웃었습니다. 마치 이 새로운 집을 승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는 시설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숙은 민우를 안고 있는 동안 준수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다른 보호자인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택시기사였어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요. 와, 서울의 거리를 다 아시겠네요. 미숙이 감탄했습니다. 준수는 웃었습니다. 거의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용한 곳이 좋아요. 식사가 끝나고 준수는 민우를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민우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우리는 이제 안전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우의 엄마는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위험한 상황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찾는 그 검은 남자는 누구일까? 남해에서의 일상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바다의 넓은 풍경이 마음에 여유를 주었습니다. 준수는 아침마다 민우를 안고 해변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동안 그는 민우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저 파도 소리가 들리니? 바다가 우리에게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저 하늘의 갈매기들은 우리의 친구지. 준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맑은 눈으로 모든 것을 흡수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수의 얼굴을 보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수는 매일 민우의 작은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이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확인 방문을 했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실내에서 미숙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우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찾았나요? 괜찮은 거죠? 지영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한강에서 시신을 발견했어요. DNA 검사 결과 민우의 어머니가 맞았어요. 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타살 흔적이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지만 그 검은 차 그리고 여러분을 쫓던 남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준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친척을 찾는 중이에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르신이 계속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르신은 민우에게 정말 좋은 보호자가 되어주고 계시니까요. 준수는 창문을 통해 실내의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바닥에 놓인 담요 위에서 손발을 움직이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준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지금은 너무 어리지만 언젠가는 그때가 오면 함께 생각해봐요. 지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민우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민우에게는 그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의 어머니에 대해 그녀가 왜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누구인지, 그는 또한 민우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충분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70세의 노인이란 말이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자랄 때쯤이면 난 얼마나 더 늙어 있을까? 그때 민우가 작은 침대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는 아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자면서도 작은 손을 뻗어 준수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준수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다음 날 아침 준수는 새로운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숙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제가 민우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건 아주 큰 결정인데. 알고 있어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우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가 걱정이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미숙은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심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요. 준수는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기는 이제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야. 준수는 민우를 들어 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러나 준수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남해 마을 입구에 한 대의 검은 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마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민우의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준수는 여느 때처럼 민우를 안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민우는 갈매기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준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구나, 민우야. 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변을 걷고 있을 때 준수는 멀리서 낯선 남자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 남자는 서울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수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왔다니. 준수는 본능적으로 민우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바다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남자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숙이 대문 앞에서 준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침 산책 어땠어요? 그러다 그녀는 준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왔어요.
준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를 쫓던 그 남자가. 미숙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녀는 준수와 민우를 안으로 이끌고 문을 잠갔습니다. 경찰에 연락할게요. 준수는 창문 옆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다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그 긴장을 느꼈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준수는 다급하게 아기를 달랬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미숙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아이들을 2층으로 데려갔어요. 모두 안전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수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수 씨,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준수는 민우를 미숙에게 넘겼습니다. 2층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하지만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경찰이 오겠죠. 그 사이 민우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미숙은 민우를 안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강태훈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죠. 준수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민우의 어머니는 그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그가 아버지라고?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준수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 남자를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민우의 아버지라면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시죠.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난 경찰과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아들을 내놓으세요. 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위험했습니다. 당신은 민우의 어머니를 해친 사람이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에요. 내 아들을 훔쳐 달아난 죄로. 준수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두려워한 바로 그 사람이군요. 절대로 민우를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문을 강하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 당장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준수는 재빨리 문을 막았습니다. 그의 나이에 그런 힘이 남아있을 줄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몸 전체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로 민우를 데려갈 수 없어요. 문 밖에서 남자가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는 창문을 통해 그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준수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찾을 거고 당신과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방해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남자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수는 창문을 통해 그가 검은 차를 타고 빠르게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준수는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태훈이라는 이름, 그의 위력, 그리고
민우의 어머니에 대한 발언까지 경찰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훈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그는 2층으로 올라가 민우를 찾았습니다. 아기는 미숙의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민우를 너무 집요하게 찾고 있어요.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사촌이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 작은 민박을 운영하고 있죠. 잠시 그곳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준수는 민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위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이틀 후 준수와 민우는 제주행 배를 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배는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민우를 품에 안고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남해의 해안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집에 따뜻한 사람들, 해변에서의 산책, 그리고 민우의 첫 웃음. 우리는 또 다시 떠나는구나. 민우야, 준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미숙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배웅해 주었고 제주도 민박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제 사촌 이름은 장미라예요. 이미 다 말해놨으니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모은 작은 정성이에요. 필요할 때 쓰세요. 준수는 감사의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영에게도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 역시 법적 절차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우의 입양 절차는 계속 진행할게요. 제주도에서도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는 약 4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미숙이 말한 대로 장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준수 씨와 민우 군이죠? 미숙에게서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미라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라의 민박은 제주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와는 거리가 있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돌담길과 감귤밭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민박은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라 손님도 많지 않아요. 지금은 다른 투숙객도 없으니 편하게 지내세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이 방이 준수 씨와 민우를 위한 곳이에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죠? 준수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평선까지 끝없이 이어진 바다는 평화로움을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네, 제 남편과 함께 20년간 이 민박을 운영해 왔어요. 남편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미라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지키고 있죠. 이제 민우까지 와서 더 활기차질 것 같네요. 저녁이 되자 미라는 준수와 민우를 위해 제주도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특제 된장찌개는 준수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오랜만이네요. 그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준수는 민우를 재우기 위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기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민우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준수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민우 어머니의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가 찾으면 안 됩니다. 제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킨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구하지 못했고 이제 민우는 영원히 어머니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다음 날부터 준수와 민우는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민우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준수는 미라의 민박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간단한 수리를 하고 때로는 손님들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우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웃었고 심지어 아바라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 녀석 벌써 말을 배우려고 하네. 준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수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주도는 정말 평화롭고 좋아요. 민우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준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부터 들을게요. 경찰이 강태훈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가 제공한 신분증과 서류는 모두 가짜였고 그의 진짜 신원은 아직 미스터리예요. 하지만 지영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는 민우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왜 그가 민우를 찾고 있는 거죠? 그게 더 복잡한 문제예요. 민우의 어머니 이름은 서지원이었어요. 그녀는 유명한 생명공학 연구원이었고 중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연구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강태훈이라는 사람은 그 데이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민우와 무슨 관계가 있죠? 서지원 씨가 연구 데이터를 민우의 DNA에 암호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아직 추측 단계지만 그녀의 동료들이 그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민우는 그들에게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귀중한 데이터 보관소인 셈이죠. 준수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 그럼 좋은 소식은 뭔가요? 입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가속화되고 있고 곧 준수 씨가 민우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준수는 바닷가로 나가 민우를 안고 걸었습니다. 해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우야,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이제 알겠구나. 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누구에게도 너를 넘기지 않을 거야. 그때 준수는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자, 민우야. 오늘은 바람이 차구나. 준수는 민우를 안고 서둘러 민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해변 옆 바위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통해 그들이 사라지는 방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아이를 찾았어요. 그날 밤 제주도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준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오랜 삶에서 얻은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준수 씨, 긴급 상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강태훈의 진짜 신원이 밝혀졌어요. 그는 해외 산업 스파이로 여러 국가에서 수배 중인 인물이에요. 경찰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그가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는 정보가 있어요. 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가 우리를 찾았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경찰이 곧 그쪽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준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그는 민우의 필수품들을 작은 가방에 챙기고 아기를 담요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미라의 방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일이네요.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전한 곳은 마을 뒤편 동굴이에요. 옛날에 4.3 사건 때 사람들이 숨었던 곳이죠. 제가 안내할게요. 폭풍 속에서 세 사람은 민박을 빠져나왔습니다. 준수는 민우를 자신의 몸으로 최대한 보호하며 걸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그들은 어두운 오솔길을 따라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라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었지만 거센 비로 시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동굴은 저 바위 뒤에 있어요. 그들이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여러 대의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요. 미라가 재촉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폭풍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라는 미리 준비해온 랜턴을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동굴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바위로 만들어진 자연 은신처는 생각보다 넓었고 안쪽으로 더 깊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제주도의 많은 역사를 지켜봤어요.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민우도 지켜줄 거예요. 준수는 민우를 꼭 안고 동굴 안쪽 바위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요? 계속 도망치는 것이? 미라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가장 용감한 행동일 때도 있어요. 특히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을 때는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준수는 미라가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우는 놀랍게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수와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랜턴을 끄고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빛이 동굴 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김준수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시군요. 지영 씨의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강태우는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행한 몇 명의 용의자는 마을 입구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해외 조직의 일원으로 보입니다. 경찰관들은 준수와 민우 그리고 미라를 안전하게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경찰서 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제주경찰서에서 준수는 더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서지원 박사의 연구는 난치병 치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해외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 그 데이터를 빼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지원 박사는 영리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자신의 아들 DNA에 암호화했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키도 따로 있습니다. 강태훈이 민우를 찾는 이유는 DNA 샘플을 얻기 위해서죠. 그럼 민우는 계속 위험할 수 있다는 거군요. 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이 사건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호가 제공될 거예요. 그날 밤 준수와 민우는 경찰서 내 안전한 방에서 머물렀습니다. 미라도 함께였습니다. 준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은 점차 잦아들고 있었고 먼 바다 위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도망쳐야 하는 걸까? 준수는 자문했습니다. 민우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날이 올까?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지원 박사의 연구실 동료들이 DNA 암호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민우에게 직접적인 위험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추출할 수 있대요. 그럼 더 이상 민우를 노리는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준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민우는 안전해질 수 있나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의 특수연구소로 이동해야 하지만 그곳에서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갈게요. 민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날 오후 준수와 민우는 경호원들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특별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지영도 동행했고 미라는 제주도의 남하 상황이 종료되면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준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줄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이제는 특별한 아기의 보호자로 우리는 곧 안전해질 거야. 민우야. 준수가 품에 안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비행기가 서울 상공을 지날 때 준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와 민우는 어디서 살게 될까? 서울로 돌아갈까?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까?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우의 안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후에 생각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국립생명연구원은 높은 보안시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준수와 민우가 도착했을 때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준수는 이런 특별 대우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민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김준수 씨와 민우 군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흰 가운을 입은 여성 연구원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연희 박사입니다. 서지원 박사의 동료였어요. 연희는 그들을 넓은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고 첨단 장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지원 박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민우를 맡게 되었고, 연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지원은 천재였어요. 그녀의 연구는 유전자 치료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몇몇 연구원들과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수는 민우를 꼭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서지원 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창의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핵심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민우의 DNA에 암호화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준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최근 발전된 생체 암호화 기술입니다. 다른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DNA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서지원 박사는 민우의 특정 DNA 서열의 데이터를 숨겼지만 민우 자신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추출할 수 있다고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우에게서 간단한 볼세포 샘플만 채취하면 됩니다. 아프지 않고 민우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준수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지원 박사는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그냥 연구 데이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연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너무 가치가 높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죠. 서지원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고 데이터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연희는 준수와 민우를 연구원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내일 간단한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준수는 민우를 어린이용 침대에 뉘었습니다. 아기는 하루 종일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준수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구나. 민우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특별한 아이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테이블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서지원 박사의 개인 물품들이에요. 경찰이 그녀의 집에서 발견한 것들 중 민우에게 중요할 것 같은 물건들만 가져왔어요. 준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앨범, 민우의 초음파 사진들, 그리고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민우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민우가 클 때까지 보관해야 할 것 같네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녀는 공식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우의 입양 허가서예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절차가 빨리 진행됐어요. 이제 준수 씨는 법적으로 민우의 양부입니다.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제 민우는 정말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수 씨가 민우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어요.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민우와 함께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절차는 연희가 말한 대로 간단했습니다.
민우의 볼 안쪽에서 면봉으로 살짝 세포를 채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불편해했지만 곧 준수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추출 과정이 시작됩니다. 연희가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편하게 쉬세요. 준수와 민우는 연구원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수는 민우에게 과일 퓨레를 먹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서울의 그의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갈까? 오후가 되자 연희가 흥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성공했어요. 데이터를 모두 추출했습니다. 서지원 박사의 연구가 안전하게 보존되었어요. 그럼 이제 민우는 완전히 안전한가요? 네, 이제 데이터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할 거예요. 더 이상 민우를 위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 강태우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의 조직은 무너졌어요. 그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준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도망 생활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서지원 박사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해요. 그리고 민우는 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물론 이제 데이터는 추출했지만 민우가 서지원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준수 씨와 민우가 이곳 연구원 근처에 머무르면서 정기적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다면 물론 모든 생활 지원과 민우의 미래, 교육까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안정된 미래, 민우를 위한 최고의 교육 기회. 그러나 그는 민우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는 민우와 함께 연구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우는 준수의 품에서 주변의 나무와 꽃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민우야? 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아이로 자라는 거? 아니면 그때 준수의 시선이 정원 한쪽에 있는 노부부에게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로 보이는 어린 아이에게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준수는 깨달았습니다. 민우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환경이나 최고의 교육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 다음 날 아침, 준수는 연희에게 그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민우가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자랐으면 합니다. 연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서지원도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리는 항상 민우의 편이니까요. 일주일 후 준수와 민우는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준수는 오래전 젊은 시절 몇 번 방문했던 이 평화로운 마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산이 만나는 아름다운 곳,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야, 민우야,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아늑했고 앞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의 도움으로 준수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연금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준수 씨, 이웃집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게 그 귀여운 손자분이군요. 네, 이쪽은 제 아들 민우입니다. 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준수와 민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특히 아이를 홀로 키우는 노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이웃 박 할머니가 종종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준수와 민우는 마을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준수는 마을 경로당에서 젊은이들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택시 기사 경험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우는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민우는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학자가 될 상이군요. 마을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서지원이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채로 보관해 두었던 편지였습니다. 민우에게라고 쓰여 있었지만 준수는 민우가 충분히 자랐을 때 함께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민우야. 준수가 잠든 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녀에 대해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민우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올 무렵 준수는 마을 어린이집에 민우를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민우가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놀라울 정도로 사교적이고 활발한 아이로 성장했으며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민우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빨리 배우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요. 준수는 민우의 성장을 지켜보며 매일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첫 단어를 말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준수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날 민우가 처음으로 준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하지만 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민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이 더 이상 민우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민우가 3살이 되던 해겨울, 준수는 가벼운 감기로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양양병원에서 의사는 준수의 상태를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검사 결과는 준수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폐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준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치료 반응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몇 년은 더.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민우가 아직 너무 어린데.
그날 밤 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민우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민우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준수는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좀 상의할 게 있어요. 지영은 다음 주에 양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준수의 상태를 듣고 깊은 걱정을 표했습니다. 치료에 집중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돕겠습니다. 민우가 걱정이에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지영은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우에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지원 박사의 동료들도 항상 민우를 지켜볼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필요해요. 진짜 가족이. 그때 지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연희 박사와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민우의 친척을 찾기 위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다고 했어요. 혹시 서지원 박사의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고려해보지 않았던 가능성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어요. 다음 달 준수는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우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민우가 종종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할아버지는 강해. 곧 나아질 거야. 치료는 힘들었지만 준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우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그는 가능한 한 민우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희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민우의 외할머니를 찾았어요. 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서지원 박사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해외에 계셨고 딸의 죽음 소식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일주일 후 준수는 민우의 손을 잡고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우의 외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혼자 민우를 키우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 만나요? 민우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날 거야, 민우야. 내 외할머니, 내 엄마의 엄마란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우아한 연세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품위 있는 자태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서지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 여성을 안내했습니다. 김준수 씨, 이쪽은 장미숙 여사입니다. 서지원 박사의 어머니세요. 미숙은 준수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원이의 아들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아이가 민우입니다. 미숙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민우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안녕, 민우야.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미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할머니?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숙은 준수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준수는 민우와 함께한 모든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택시에서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민우는, 제 딸의 마지막 선물인 이 아이는,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준수가 답했습니다. 민우 덕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미숙은 조심스럽게 준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들었습니다. 건강히. 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치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적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민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았지만 이제 한국에 정착할 계획입니다. 지원이를 잃고 난 후 제게 남은 가족은 민우뿐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민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미숙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함께 민우를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수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미숙의 제안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준수와 미숙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숙은 준수의 치료가 있는 날이면 민우를 돌봐주었고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세련되고 지적인 여성이었지만 동시에 민우를 대할 때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군요. 어느 날 미숙이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이가 알았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준수는 그 말에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충분히 좋은 보호자인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외할머니로부터의 인정은 그의 자신감을 키워주었습니다. 봄이 오고 준수의 건강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가 잘 듣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양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준수가 어느 날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에게는 그곳이 익숙한 집이고 저도 그곳에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양이요.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민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준수와 민우 그리고 미숙은 함께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웃들은 준수의 귀환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미숙도 곧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요. 미숙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이런 곳에서 자랄 수 있어 다행이에요.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미숙은 준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양양에 집을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요? 가끔씩 와서 민우와 시간을 보내고 당신의 치료가 필요할 때면 제가 돌볼 수 있고. 준수는 놀랐지만 그 제안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사실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게는 민우라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미숙은 준수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서울과 양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민우는 이제 2명의 보호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준수의 건강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암이 일시적으로 물러났다고 했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수와 민우 그리고 미숙은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해질녘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할아버지, 날아가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양팔을 벌리고 달렸습니다. 준수는 미소 지으며 그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숨이 가빠져 멈춰 서야 했습니다. 미숙이 그의 곁에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예전 같지 않아서요. 미숙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회복되실 거예요. 그리고 민우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당신이 필요합니다. 준수는 저 앞에서 뛰어노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4살이 된 민우는 이제 독립적인 성격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의견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우며 즐거워했고 매일 새로운 질문으로 준수와 미숙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민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무력한 아기였어요. 준수가 회상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해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그 단어는 준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홀로 보냈던 그에게 이제 진정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연결된 더 강한 유대였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준수와 미숙의 손을 각각 잡고 그들 사이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의 긴 그림자가 해변 모래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에서 암의 재발 징후는 보이지 않았고 그는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양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게 이어졌고 미숙 역시 그들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과학에 대한 관심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준수는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차 2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차 한 잔 어떠세요? 준수는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네요. 미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의 생일이에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민우에게 말할 때가 됐을까요? 그의 어머니에 대해. 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민우가 충분히 자라서 자신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를.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민우에게 준수와 미숙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테이블을 채웠고 작은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민우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생일이란다.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 엄마의 생일이야, 민우야.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간단히만 들어왔고 그녀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엄마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서지원의 사진 앨범과 그녀가 민우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렴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엄마인 서지원이란다. 내 딸이고 내 엄마지. 민우는 경외심을 가지고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서지원은 밝게 웃고 있었고 지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엄마가 정말 예뻐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랑 닮았어요? 많이 닮았단다. 미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너의 그 호기심 많은 눈빛이 꼭 지원이를 닮았어. 준수는 조심스럽게 봉인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너에게 남긴 편지란다. 이제 내가 읽을 수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 민우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읽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준수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란다. 민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민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아마 나는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곁에서 너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해서 내 첫걸음마와 첫말을 듣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너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였어. 너는 특별한 아이야, 민우야.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다. 나는 과학자로서 많은 발견을 했지만 너는 내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온전히 너의 선택이길 바란다. 내가 나처럼 과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더라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란다. 과학자로서 나는 많은 것을 증명했지만 사랑만큼은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 그것은 그저 느끼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너를 돌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분들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을 거야. 그분들은 이제 너의 가족이야.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내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수와 미숙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편지를 접고 준수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찾아줘서. 그리고 그는 미숙에게도 다가가 안겼습니다. 할머니도 감사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종이 등불에 불을 붙이고 서지원의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등불이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민우는 자신의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잘 돌봐주셔서 행복해요.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요. 준수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엄마는 분명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미숙은 다른 쪽에서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를 사랑한단다, 민우야. 등불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 마침내 별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서지원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해가 더 흘렀습니다. 민우는 12살이 되었고 준수는 8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안정적이었지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쇠약함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민우는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전국대회에 진출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등했어요. 그가 어느 날 상장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수는 민우를 자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민우야. 그날 저녁 미숙이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민우의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준수는 민우와 함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내 미래는 정말 밝을 거야, 민우야, 준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과학자가 될래요. 엄마처럼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준수의 눈에 자랑스러움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안에는 내 엄마의 열정이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할아버지의 용기도요. 민우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요. 준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은 민우를 만난 그 비오는 밤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조롭고 외로웠던 삶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준수는 미숙과 함께 앉아 민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과학 특성화 학교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민우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민우의 재능이 꽃피우는 것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물어봐야겠죠.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그날 저녁 그들은 민우에게 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방학 때는 꼭 양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낼래요. 그렇게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민우는 서울의 과학영재학교에 지원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미숙의 서울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마다 양양으로 돌아와 준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우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준수는 그와 함께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꼭 돌아올 거예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니까요. 준수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고 있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가족이야. 다음 날 아침 미숙의 차가 민우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집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는 혼자 테라스에 앉아 별이 뜨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는 오래전 비오는 밤 택시 안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그는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별들이 그의 말에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서지원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한 노인 택시기사와 한 작은 생명이 만나 서로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기적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70세 노인 택시기사 김준수의 이야기는 용기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준수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책임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